여러분, 3차 오일 쇼크가 온다. 이게 사실일까요? 지금 노르웨이의 싱크탱크인 리스타트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3차 오일 쇼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계 시장에서 하루 원유 공급 부족분이 800만 배럴이 된다는 노르웨이의 싱크탱크인 리스타트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800만 배럴이면 여러분 하루의 부족분이 이게 오일 쇼크 때보다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오일 쇼크 때 일시적으로 하루에 50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배럴 일시적으로.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진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야말로 유가는 폭등하고요. 물가도 폭등하고요. 전 세계 시장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았던 적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만 배럴 정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가 훨씬 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공급 부족분이 적어도 200만 배럴 내지는 300만 배럴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에 비하면 800만 배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큰 수치예요. 굉장히 큰 수치예요. 문제는 여러분 800만 배럴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생산을 해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루에 부족한 8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검수 조치가 이미 취해졌고요. 여기에다가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에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산을 할 여력이.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탄소 제로 정책 때문에 그동안 많은 유전 개발 업체들이 유전 개발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유전 개발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유전 개발 자체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때문에 정부가 이게 대출을 해주든 지원을 해주든 뭔가 정부의 어떤 큰 규모의 파이낸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이낸싱이 없으니까 유전개발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유전개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금 사실상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하루 원유 부족분이 800만 배럴이나 되는데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오일 쇼크는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1차, 2차 오일 쇼크 때는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쇼크가 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만 거치면 정산을 내서 계속 전 세계 시장에 원유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는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유전 개발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게 결국은 시대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최악의 쇼크가 오지는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게 유가에 대한 문제, 예, 이게 그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생기니까 아니 유가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원유 소비를 눈에 띄게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 올 수 있는 이 그 유가의 어떤 고공행진 상황은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부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이때는 오일 쇼크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슈퍼 사이클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유가가 오르는데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해주면 이게 결국은 유가가 오르는 게 경제 성장에 묻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크라는 걸 느낄 수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도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쇼크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 자체가 성장의 어떤 가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충격파가 크다. 그 충격파가 큰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세계 경제의 악재 중에 악재로 덮칠 거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오일 쇼크가 만약에 덮친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노르웨이 싱크탱크인 리스타트의 어떤 분석입니다. 저는요, 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원유, 이게 개발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탄소 제로 정책이라는 걸 전 세계가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원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해요.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속도보다가 지금 탄소 제로 정책으로 했을 때 줄어드는 정책과 또 좀 더 빠르게 줄이는 정책, 수요와 실제로는 그보다가 수요가 더 크다는 것. 갭이 굉장히 크지요.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어떤 차이가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의 그 충격의 어떤 도도 그만큼 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 때보다가 3차 오일 쇼크 때는 그 충격의 도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질 자체도 확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노르웨이의 싱크탱크인 리스타트의 어떤 해석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생산과 소비의 함수는 영원하지 못하다. 결국 생산과 소비의 함수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일상생활을 확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합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일 쇼크가 온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는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유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경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또 한 번 해봅니다.